뉴스 속으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인 이스마일 나니에가 암살이 되면서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휴전 협상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졌다라는 평가입니다. 중동 지역의 휴전 협상이 끝났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배후로 주목이 된 이스라엘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에 자신의 러닝메이트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후에는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를 함께 방문해 합동 유세를 시작하면서 공화당 트럼프, 벤스 이 두 사람에 맞선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봉화식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 중동에서 또 큰일이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정말 어떻게 되면은 5차 중동 전쟁 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까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테헤란에서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가 암살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중동 휴전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 또 이런 테러가 발생했죠. 네. 이름은 이스마일 하니의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이란을 방문했고요. 테헤란 숙소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공습을 당하면서 경호원과 함께 피살이 됐습니다. 네. 하니에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예멘 후티 반군 고위 관계자와 함께 이틀 전에 테헤란을 방문했는데 이제 이런 또 피살 사건이 나면서 휴전 협상 사실상 끝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사망한 이스마일 하니의 생전 역할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인데요. 카타르에 평소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하마스의 크고 작은 분쟁 때마다 협상 역할을 도맡아 왔습니다. 3년 전에도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10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집트의 중재로 진행된 휴전 협상에 그때도 참여를 했었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big if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번 피살 사건의 배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 암살을 추진했더라면 휴전 협상 상대방 대표를 죽인 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협상 중재기관 카타르의 알사니 총리도 이제 옛 트위터인 X에 글을 올렸는데 한쪽이 다른 쪽 협상 상대를 암살한다면 어떻게 중재가 성립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을 했고 이 하니에가 암살됨으로써 휴전 협상이 상당히 위태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휴전 협상이 활기를 띠는 분위기였는데요. 암살 직전까지만 해도 미국,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고위 당국자들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가자 지구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휴전안을 논의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암살 작전 주체로 의혹을 받고 지목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예 처음부터 애당초에 협상으로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네타냐후 아니겠어요?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총리니까요. 강경파인데 온건파와는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중동 정세 어떻게 흘러갈까요? 전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집트 외무부에서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휴전 협상이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이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일 하니에가 갑작스럽게 이제 피살이 되면서 하마스 내부에서도 이제는 앞으로는 강경론이 득세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마스가 암살 주체로 휴전 상대방이기도 한 이스라엘을 지목하면서 보복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겠죠. 하마스도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지도자 하니에가 시온주의자들 즉 이스라엘의 급습으로 테헤란 숙소에서 순교를 했다. 하마스 정치국의 고위 인사 한 사람 역시 그들 이스라엘의 행동을 앞으로 결코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가자 지구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사망했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이렇게 좀 덜 확산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란에서 지금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더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휴전 협상에 좀 더 부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 피살 사건 장소도 말씀하신 대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벌어졌는데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한이의 암살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혹한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지시를 글쎄요. 내린 상황입니다. 네. 그 이란이 이제부터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와서 저항의 축들을 움직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동시다발적으로 중동 전체와 합심해서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다 이런 예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랍권의 알 자지라 방송은 실용주의자였던 하니에가 피살됨으로써 하마스 강경파가 주요 의사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온건파가 설 자리가 없어졌다. 네. 그렇기 때문에 휴전 협상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추진력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피살된 하니에는 이스라엘 국민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진 인물인데요. 예.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 주요 목표 제거물 가운데 하나가 없어졌다, 목표를 이뤘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 강경파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종전 압박이 온건파를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하마스 지도자가 사망을 했는데 굳이 이런 상황에서 더 전쟁을 길게 오래 끌고 갈 필요가 있겠냐 이런 온건파 목소리가 이스라엘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세계 정세가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카말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2주일 전인 바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8월 5일에 자신의 러닝메이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 현직 부통령인데 이제 자신의 밑에서 일할 다른 부통령을 결정하는 셈이 되겠죠. 그렇죠. 8월 19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대선 후보로는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부통령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 여기를 부통령 후보와 같이 방문해서 합동 유세로 바람몰이를 벌여야 되기 때문에 미루지 않고 월요일쯤 빨리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뉴욕 토박이인 트럼프 대통령 후보 그리고 중부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인 벤스 부통령 커플로 이루어졌는데 이른바 동부연합으로 보이고 있죠. 공화당은. 이에 반해서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북가주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출신이기 때문에 서부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통령 후보를 서부는 안 되고 아마 동부 중부 남성으로 뽑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이 되고 있는데 어제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해리스가 빠르면 8월 5일 월요일에 러닝메이트를 발표하고 바로 그 다음 날 6일부터 경합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에서 이 부통령과 함께 유세를 벌인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인단이 19명 상당히 많이 걸려있는 주요 주 중에 하나가 펜실베니아인데 이번 대선 승패에서 공화당 민주당 어느 쪽도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주로 최대 경합주로 꼽히고 있고 또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이 밖에 애리조나,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나머지 경합주에서도 러닝메이트와 함께 계속 두 사람이서 같이 다니면서 유세를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말입니다. 펜실베니아주가 최대 경합 지역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합동 유세를 이제 시작을 한다면 혹시 그 펜실베니아주의 주지사 조시 샤피로를 혹시 2인자로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게 그 지금 펜실베니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주지사 예. 조시 샤피로가 아주 그 잘 알려진 정치인이죠. 예. 그리고 유대계이기도 합니다. 샤피로라는 성이 말해주듯이 유대인인데 그 펜실베니아 주지사로 아마 이 사람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펜실베니아주에 걸려있는 19명의 선거인단을 민주당이 갖고 올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계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만약에 그 샤피로 주지사가 아니라면 다른 네.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로는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인 마크 켈리 또는 미네소타 주지사인 팀 월즈 또는 그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이 중에서 한 명이 카말라 해리스의 러닝메이트가 될 것으로 유력시됩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의 남성 후보 공통점은 모두 100% 경합주인 동부 지역 출신에다가 그 백인 남성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카말라 해리스가 여성이고
유색인종 흑인 인도계라는 약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 백인 표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후보들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러닝메이트와 처음으로 공동 유세를 벌이는 장소가 경합주 펜실베니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곳의 주지사인 조시 샤피로가 제일 앞서가지 않나. 한번 주말 이후의 발표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선거 전략 본부에서도 역시 우리 입장에서도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중요한 티핑 포인트 지점이다. 그렇지만 처음으로 합동 유세를 벌인다고 해서 무조건 펜실베니아 출신 부통령 후보가 나온다. 이렇게 예단하지는 말고 다음 주 발표를 네. 기다려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정식으로 지금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내의 마지막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형식적이긴 하지만은 일단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에서 8월 1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으로 대선 후보 선출 호명 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 후보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한 사람만 출마를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전국에 있는 대의원 숫자는 3,923명입니다. 그 참여를 한 대의원의 99%의 지지를 이미 카말라 해리스가 확보를 했는데 최종 결과는 오피셜 리설트는 7일 발표하게 됩니다. 마치 뭐 북한 선거 같이 99% 찬성이 나온 그런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독 후보에다가요. 거기는 100%죠. 죄송합니다. 100%. 예. 자, 어제요 해리스 후보가 남부 경합주 조지아에서 유세를 했거든요. 뭐 반응은 네. 좀 어땠습니까? 아주 재밌더라고요. 네. 최근 굉장히 민감해진 이민 국경 문제를 거론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맹공을 가했죠. 예. 그 국경 강화를 위한 초당적인 법안이 올해 초에 오히려 도리어 트럼프가 반대해서 무산이 됐다. 이를 지적했습니다. 말로는 트럼프가 국경 안보에 대해서 뭐 중요하다, 불법 이민자를 체포해서 추방하겠다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주장을 했는데 트럼프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없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이 밖에도 그 향후 TV 토론에 대한 트럼프 측의 그 애매하고 소극적인 태도도 지적을 했는데요. 할 말이 있다면은 내 얼굴을 보고 그 둘이서 그 말싸움으로 결판을 내자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왜 자꾸 피하고 있냐? 네. 그래서 어제 집회도 1만 명의 지지자들이 몰린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의 이름을 연호했는데 이 자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언더도그, 약자다. 트럼프에 앞서고 있지 않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근데 어제 나와서 하는 그러한 몸짓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아이고 자신감이 붙어서 그렇죠.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네, 네, 네. 예전에 해리스가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서 야 역시 지위가 사람을 만들어 주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러나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대관식이 열리게 될 다음 달 시카고 전당대회 여기 지금 뭐 굉장한 관심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카고에서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부, 중부 여기 러스트벨트 경합주가 몰려 있기 때문에 중부 지역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하는 게 굉장히 그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버락 오바마 전직 대통령 그리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모두 참석할 예정이고요. 그 미셸 오바마 전직 영부인 그다음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참여해서 지원 사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당대회 첫날에 벌어지게 되는 기조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담당할 예정인데 지금 정부의 주요 성과 그리고 대통령인 바이든 그리고 부통령이었던 카말라 해리스가 이뤘던 4년간의 성과를 강조하고 그리고 그 다음 횃불을 민주당 젊은 세대인 해리스 부통령에게 넘기겠다. 이를 강조하는 의미의 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전국에 있는 민주당 지지층을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모두 결집시키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해리스가요. 주요 경합주 7곳 가운데 4곳에서 트럼프를 앞섰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여론조사 기관인 모닝 컨설트가 발표를 한 것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는데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8%를 얻어서 트럼프 후보보다 1%포인트 앞서는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고요. 등록 유권자 5천 명을 대상으로 나흘 동안 실시한 최신 결론입니다. 특히 해리스가 미시간주에서는 53%대 42% 아주 큰 격차로 트럼프를 압도했고 애리조나주에서도 2%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리고 네바다주와 위스콘신에서는 아주 근소하게 뒤졌는데 조지아주에서는 47% 어제 그 카말라 해리스가 유세를 벌인 경합주죠. 여기 조지아주는 남부의 중심축인데 47%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해리스가 흑인 그리고 청년 유권자의 전폭적인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렇지만 앞으로는 경제 문제, 이민 문제 중요한 이슈에서 그 더욱 강력한 메시지로 신뢰를 회복해야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자, 이제 4년 뒤에는 이곳 LA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벌써부터 LA 지역의 이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미국 성인들에게서 발생한 암의 40%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면 얼마나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4년 뒤 LA 올림픽은 어떨까 이렇게 상상하는 한인들이 많이 계시라고 믿는데 LA에서도 올림픽을 앞두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LA시가 2028 올림픽을 준비하는 가운데 LA 지역 관광업 종사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광업 근로자들이 어제 LA시청에서 LA 시의원들 몇몇과 합류해서 임금 인상을 촉구했는데요. 어제 이 자리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한 이들은 호텔 그리고 LA 국제공항을 포함한 관광업 종사자 100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네, 그럼 이들이 임금을 얼마나 올려달라고 하는 건지 혹시 그 구체적인 액수도 나왔습니까? 네, 즉각적으로 시급 $25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LA시 최저임금이 $17 28센트인데요. 예. 거의 45%나 올려달라고 한 겁니다.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임금 $20보다도 $5가 더 높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5는 즉각적으로 인상을 원하는 것이고 올림픽이 열리는 2028년까지는 $30로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한 배경이 뭡니까? LA에선 관광산업으로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또 관광업 종사자들의 업무량은 늘어났는데 물가가 오르면서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LA시는 지난해 관광산업으로 $345억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LA는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여러 주요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인프라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의 계획에 따라서 급여를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일자리를 구하는 관광업계 근로자들 업무량은 대폭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소외된 커뮤니티를 돕는 단체 Alliance of California for Community Empowerment Institute의 LA 코 디렉터 마라지에고스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광업 근로자들은 최전선에 서서 LA에서 세상을 맞이하는 사람들이다 라면서 이들이 존엄성을 갖고 일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관광업 하면 호텔 그리고 공항을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LA 국제공항에서 33년간 일해왔다는 올해 64살 데스몬드 테일러의 스토리가 LA 타임스에 실렸는데요. 테일러는 스카이캡 그러니까 수화물을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이제 가방을 체크인할 때 만나는 첫 번째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테일러는 이런 일을 하며 받는 급여로는 렌트비조차 충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헬스케어 비용도 부담이 만만치 않다 하고요. 최근에 얍값으로만 $103를 지불했다고 했는데요. 렌트비, 식비 이런 것들이 다 오르면서 생활이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는 또 다른 사례가 실렸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네, 올해 42살 조반 휴스턴은 LA 국제공항에 새벽 4시까지 출근하기 위해서 새벽 3시부터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정오 직전에 일을 마치고 나면 미용사로 이제 또 다음 일터로 향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모든 일은 밤 11시가 돼서야 보통 끝난다고 하고요. 그렇게 7년 동안 공항에서 일해온 휴스턴은 인그로드 경계에 있는 투베드룸 아파트에서 다른 가족 6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임금이 인상돼야만 살 수 있는 주택 상황이 개선될 수 있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렌트비, 가스비까지 오르면서 LA에서 살기에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LA 시 경제는 성장하고 있고 LA에선 그렇게 올림픽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위한 노동자들은 뒤로 남겨진 듯한 그런 모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LA 국제공항의 2026년 월드컵 또 2028년 올림픽을 앞두고 재정비에 들어간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공항 근로자들은 재정비 공사만 할 게 아니라 임금을 올려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LA 공항은 현재 30억 달러 규모의 재정비에 나선 상황입니다. 터미널 개선시키고 네. 있고요. 또 뉴스 시간에 몇 차례 전해드린 적 있는 그 무인 열차죠. Automated People Mover (APM)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국제공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수는 약 5만 명에 달하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테일러 비롯해서 다른 근로자들은 공항에서 여행객들의 그런 경험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공항이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근로자들 또한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패스트푸드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봉급을 $20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야 이거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올려달라 그럴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그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들만 올려줄 게 아니라 아예 전체적으로 올려줄 생각을 하든지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이런 컴플레인 안 나오겠습니까? 그럼요. 아니 네. 왜 무슨 저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돈을 봅니까? 우리도 벌어야죠라는 생각이 다 누구든지 그건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의료업계에서도 임금 당연하죠. 인상이 나왔고 맞아요. 이제는 관광업으로 번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지금 이제 일어나는 거죠. 지금 17불 28전이 LA시의 이제 최저임금이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한 달 동안 20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일 일한다고 계산을 하니까 $2,764 80센트가 나와요. 그러면 4인 가정이 살 수 있는 아파트 렌트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그 싼 아파트에 들어가서 산다 하더라도 렌트비 내고 전기비 내고 뭐 물값 내고 하면은 그냥 끝나는 돈인데 이거 가지고는 도대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LA시에서는. 그래서 집값 그러니까 렌트비만 좀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좀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렌트비 조정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맞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네. 뭐 저희 페이로를 다 올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데 여기서는 네. 그 당시에 그쪽 어떤 그 정해진 업종만 월급을 올려줘, 봉급을 올려주자라고 생각을 했던 그 정치인들의 나는 그 아이디어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신에 있나 없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한쪽이 이쪽에서만 올라가는데 그럼 상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소외감 그러니까요. 느끼지. 그렇죠. 올려주려면 다 같이 올려주든지. 맞습니다. 이게 뭔가 이 정치인들 때문에 뭐가 되지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 노조와 단체들로 구성된 연합이 지금 관련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투어리즘 워커스 라이징 연합이 어제 관련 집회를 주도한 것이었고요. 이는 관광업 근로자들의 생계 임금 요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집회 등을 통해서 임금 인상 목소리 더 높여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LA시 의원들도 있다면서요? 5명 시의원들이 어제 집회에서 임금 인상을 네. 지지했습니다. 5명 시의원들 누구냐 하면 커렌 프라이스, 케이티 야로슬라브스키, 휴고 소토 마르티네스,
헤더 헛, 그리고 유니세스 헤르난데스 이렇게 시의원들이었는데 이들은 어제 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그런 연설을 했고요. 또 소토 마르티네스 시의원 같은 경우엔 그녀의 엄마가 25년 동안 공항에서 일을 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소토 마르티네스 시의원은 어제 LA가 세계적 행사인 이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다면 우리는 근로자들에게 빈곤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게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성인의 암 발병 10건 중에 4건 이상은 생활 습관만 조금씩 바꿔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네, 생활 습관을 고치면 연간 미국인 70만여 명이 암을 예방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여서 주목됩니다. 미국 암협회가 지난 11일에 발간한 연구 보고서 내용인데요. 이 30살 이상 성인에게서 발병한 암 사례 40% 그리고 암으로 인한 사망자 거의 절반이 예방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전이나 환경이 아니라요. 네, 이 흡연, 비만, 음주 이런 개인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만 바꾸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바꿀까요? 암 사망과 연관된 위험 요소 중에 단연 가장 높게 나타난 건 흡연이었습니다. 네, 28.5%로 높았고요. 이어서는 과도한 비만, 음주, 운동 부족, 그리고 낮은 과일, 채소 섭취가 뒤를 이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 자외선 노출 위험하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자외선 노출도 1.3%로 암과 사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HBV 감염 등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암협회 최고 환자 책임자인 아리프 카말 박사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암에 걸릴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일상에서 바꿀 수 있는 점들이라는 거 강조했습니다. 암 발병이 보통 불운이나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사실 지금 연구 결과를 보면 개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걸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담배, 술, 그다음에 살이 과도하게 찌는 것 이 세 가지만 네, 조심을 하면은 40%의 확률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아자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워싱턴 DC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함께하는 날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속보로 터져 나왔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를 살해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을 하는 것 같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미국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동이 아주 불안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미국 시민 입장에서 보면은 곤혹스럽고 좀 화가 나는 일이죠.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가 워싱턴에 와서 의회에서 연설을 했어요. 네. 예, 이 연설하는 날이 24일인데 아시겠지만은 올해 27일은 한국 전쟁 정전 협정이 된 날입니다. 27일이요. 7.27일이죠. 네. 이제 매년 이때 되면은 사실 워싱턴 의회에서는요. 자기 이슈를 관심을 갖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에 관련해서 미국이 안정, 평화 이런 걸 위해서 어떻게 하냐라는 걸 늘 궁리하게끔 하도록 하려면 이슈가 실종되지 않고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도 활동이 의회에서는 매년 한국 전쟁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정전협정 기념에 관계하는 의원들 부르고 또 한인들도 와가지고 큰 이벤트를 하는데, 근데 27일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땡겨서 하느라고 24일 날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그날이 네타냐후 총리가 와서 연설하는 날이에요.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이거를 반대하는 시위가 많으니까 그 접근을 못하게 하고 경호가 심하고 시큐리티가 너무 엄격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행사를 했어요. 저는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이 부담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동에서의 분쟁이 있으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란의 대통령이 취임하는 취임식에 테헤란을 방문한 이 하마스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라는 하마스 지도자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 하마스나 그리고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이제 그 예멘의 반군, 이란의 혁명 수비대 이러한 조직들을 국제 테러 조직으로 규정을 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그 긴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어차피 지금 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 중이니까 이거를 안정시키고서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 인명 피해가 많고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든지 휴전을 만들려고 안정되게 하고서 전쟁을 중단시키려고서 타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데 네. 이 휴전 협정에 제일 그래도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 이제 이 하마스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에인데 이 사람이 이란의 테헤란에 가 있는 때에 그 사살당했어요, 어제. 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지만은 국제사회에서 이건 누가 봐도 네타냐후 행위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휴전이라는 소식이 막 그래도 전해지고 카타르가 중재하고 해가지고 막 이러는 상황에 이게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가 이제 그 살해당하니까 이 중동이 갑자기 불안한 걸로 갔죠. 그러면 중동에 불안한 게 미국 선거판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왜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만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느냐. 봐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1000명이 살해당한 작년 10월 그렇지만 그 후에 보복으로다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있는 이 하마스 근거지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기를 공격하니까 민간인이 뭐 3만 명, 4만 명 죽는 거에 대한 미국 내 시민사회 여론과 또 미국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계의 시민들이 있으니까 이런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민주당 쪽에 바이든이나 카멜라 해리스도 여기에 지금 굉장히 부담을 갖고서 휴전을 일단 해야만은 선거판에 우리가 앞길이 보이는데 이게 터진 거죠. 지난주에 그 네타냐후 총리가 연방의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너무 깝깝한 게 어차피 거기는 미국은 제3이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인데 네타냐후의 연설 내용을 보면요. 미국하고 이란 전쟁으로 만들어가요. 이게 아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봤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작년 전쟁 나고 이럴 때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는 아니다. 너무 장기 집권하고 너무 부정이 많고 그래가지고서 네타냐후 정권은 물러가라는 이런 거가 나오다가 전쟁이 나니까 네타냐후는 이 전쟁을 갖고 가는 게 미국이 전쟁을 지켜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은 정권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네타냐후로다 일단은 나라를 지키자 뭐 이런 분위기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 쪽에서는 그거 봐라 바이든 정부가 그 이스라엘을 제대로 지지하고 지원을 안 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험해진다라는 걸 가지고 의회에 연설할 때는 거의 다 그냥 공화당 지도부만 모여가지고 연설을 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 하마스 지도자가 이 살해당한 것 때문에 다시 휴전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게 냉각이 되고 그다음에 뭐 보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말로 하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에 대해서 저항하는 저항의 축이라고 나오는 게 헤즈볼라, 하마스, 이란 혁명 수비대, 이 예멘의 반군 이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이 사람들은 또 그 명령을 내리죠. 저항을 임무로 갖고 저항하라. 이러니까 이제 긴장이 고조되니까 다시 이제 미국의 선거가 좀 걱정이 되고 이제 그러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초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아주 긴장이 돼 있는 거죠. 어떤 또 보복이 있을까봐 확전이죠. 네. 이거는 미국에게 아주 위험한 신호는. 글쎄 말이에요. 자, 공화당은 친이스라엘 쪽으로 노선이 정확하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카마라 헬리스를 비롯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부터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선거에 좀 도움이 될까요? 뭐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미국은 미국 내에 있는 유태인들의 힘이라는 기반을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미국이 건국해준 것과 다름없이 2000년간 유랑하던 이스라엘이 그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했으니까 계속해서 미국의 힘에 의해서 지탱되어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도 팔레스타인도 그리고 아랍권도 이제는 안정되게 같이 가야 되니까 미국은 이스라엘만 일방적으로 편들지 말고 뭐 이런 입장으로 많이 가고, 팔레스타인 힘도 미국에서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미국의 젊은 세대나 미국의 좀 진보적인 민주당의 지지 기반은 바이든 후보일 때,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한테도 부담을 주고 압력을 가하는 거는 네. 이스라엘만 일방적으로 그러지 말고 팔레스타인도 생명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3-4명씩 죽이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새 세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던 거죠. 예. 그러니까 카멜라 해리스도 빨리 휴전이 되고 빨리 이 이슈가 좀 안정이 돼야만 미국을 어떻게 건강하게, 경제 문제가 어떻게 하고서 이민 문제가 어떻고 교육 이런 게 어떻겠냐라는 걸 가지고서 양당이 싸워야 되는데, 이런 그 다른 곳에서 있는 분쟁이 선거판의 주 이슈가 되면은 카멜라 해리스는 굉장히 어려워지죠. 지난번에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드렸듯이 미시간이나 그 펜실베니아나 조지아 같은 경합 지역에서의 민주당 지지층들이 민주당 보고 우리 이번에 투표 안 할 거야. 그럼 지지층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휴전으로 가면서 이게 좀 온건해지고, 또 바이든이 아니라 카멜라 해리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온건한 이 진보 세력들은 이탈하는 게 멈춰지고서, 그다음에 이런 젊은 사람들이 카멜라 해리스를 응원하면서 이제 소액도 막 기부를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가 갑자기 이게 터진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네탄야후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게, 울고 싶은 사람한테 뺨을 하나 때려준 것처럼 보이듯이,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에 바로 총을 맞았던 트럼프. 그래서 이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카멀라 해리스 쪽이 더 이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간의 지지율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 거의 3주, 3주 정도 보름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이든 후보 사퇴한 다음에 지지율 조사 나온 거를 평균으로 보면은 굉장히 올라갔어요. 글쎄요. 그 전에는 전국 지지율이 한 4% 트럼프가 앞서던 게, 이제는 전국 지지율이 유력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한 거는 해리스가 앞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로이터 입소스는 43대 42로 해리스가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538에서는 해리스가 2%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몬 컨설트 자주 조사하는 기관에서는 한 1-2% 해리스가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경합주에서는 한 2% 정도로 좁혔지만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후보 사퇴하고 카멜라 해리스가 거의 이 지도부를 다 이니시에이트 해가지고 후보를 거의 확정되어 가면서 일반 미국의 유권자들은 민주당 쪽에 관심을 갖고서 지지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후보 사퇴한 다음에서는 카멜라 해리스의 이 행보가 그냥 모든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판에서 트럼프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 청취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선거하면은 트럼프 뉴스로 다 차던 게 지금은 트럼프가 눈에 안 보이는 정도로
돈 안 들이고 전체 여론의 흐름을 이니셔이트에서 들어가니까 당연히 지지율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부통령 러닝메이트를 지명하고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할 때까지 이 상황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면서 카멜라 해리스의 지지율은 훨씬 더 몇 퍼센트 이상 전당대회까지 올라갈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카멜라 해리스 후보하고 트럼프 후보의 유세를 비교를 하면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뭐 모든 그 여론을 만들어가는 게 카멜라 해리스 이런 거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일반 대통령 후보자들은 1년 반 동안 해온 일을 카멜라 해리스는 두세 달 만에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후보 사퇴 이전에는 공화당은 단결이고 민주당은 균열이다 뭐 이렇게 보였잖아요. 네. 그리고 또 후보 사퇴했어도 이제 후보로다가 거론이 되는 사람들이 다 제각각 나올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민주당 쪽에 균열의 조짐이 보인다서 우려됐는데 의외로 민주당 지도부들이 다 카멜라 해리스가 후보다 하고 이미 대의원들한테는 카멜라 해리스 완벽하게 지지 선언을 받았죠. 95% 이상. 그렇죠. 그리고 오늘서부터 한 3, 4일 이상 대의원들한테 여러분 부통령 러닝메이트는 누가 좋습니까? 라는 비공식적으로 의견도 다 묻고 이 카멜라 해리스는 균열을 막느라고 철저하게 이 대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지도부들한테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자기의 후보 캠페인을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트럼프 쪽과 이 카멜라 해리스 쪽의 선거 유세에 보면은 트럼프는 아주 전략적으로 경합주에 가서 경합주에서 자기가 꼭 이겨야만 하는 카운티로 다니면서 아주 개별적으로다가 지금은 어차피 헤드라인이 없으니까 그런 방식의 지금 유세를 하고 선거운동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DC에 계시는 미국 한인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